북한 최고 지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사망을 확인한 의료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다른 선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무엇이 지워졌을까요? 저는 지금 북한 암살팀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는 순간 저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는 평양 한복판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전담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기밀이었고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형, 유전자 정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병력까지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출을 받았을 때도 저는 늘 그랬듯 비상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치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의 심전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체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건재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저는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북한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최고 지도자 전담 특수 의료시설 소속 외과 의사였습니다. 군 계급은 소자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외부에 남지 않았고 의무 기록은 내부 시스템으로만 관리됐습니다. 저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최고 지도자의 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을 가정한 의료 시나리오를 반복 점검했습니다. 혈액형, 약물 반응 기록,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병력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 관리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약품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대 동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배급 부족으로 영양실조 환자들이 계속 실려오는데 병원에는 기본적인 항생제와 마취약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강호동무 항생제 한 통만. 아이들이 썩어 들어간다. 의대 동기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동기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설의 약품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규율을 어기는 순간 저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대 동기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의대 동기가 병원 의약품을 외부로 빼돌리려 했다는 이유로 공개 비판을 받고 강등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최고 지도자의 데이터를 확인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체제에 대해 품었던 작은 의문은 2020년 봄 평양 특각의 극비의료 처치실에서 통제 불가능한 공포로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고 지도자가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쓰러졌다는 비상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달되지 않았고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치실은 이미 봉쇄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인원만 남아 있었고 출입 기록 장치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번 호출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비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의사로서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체제 보위를 담당하는 실세들이 아무 말 없이 처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눈빛에는 슬픔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고 기밀이다.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사망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체제를 이어갈 임무를 준비하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설명 없이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고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수정했고 모니터는 교체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처치실로 제가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준비된 인물이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의식이 없었고 주변에는 외부 활동에 대비한 의료 장비들이 세팅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계획이 하루 이틀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라 사망 기록을 최종 수정했고 체제를 이어갈 인물에게 외부 활동을 대비한 의료적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의 몸에 외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상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체 반응 전달 보조 장치를 이식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장치는 눈에 띄지 않게 삽입돼야 했고 향후 모든 공식 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수술 도구는 제 손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이 끝났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끝낸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고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수정했고 모니터는 교체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봄 이후 그때부터 제 삶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체제를 이어갈 인물이 생체 데이터였습니다. 맥박, 호흡, 체온. 작은 수치 하나라도 달라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문제 없음. 그 한 줄이면 끝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그 인물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며 안도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다음 이상 신호를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제가 국가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의사라고 믿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배운 수령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출근했고 다시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수술 이후 저는 이미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사망 기록, 조작된 의료 보고, 체제를 이어갈 인물의 상태. 하나씩 더 알게 될수록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부터 조작까지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일부 고위층은 어렴풋이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보고서로만 현실을 접합니다. 주민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얼굴을 보며 의심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위치에.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제가 맡게 될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런 사람의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리고 2023년 후반 그 차례가 왔습니다. 체제를 이어가던 그 인물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실이 아니라 문건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의료 라인의 책임으로 정리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다시 준비하라. 그 말은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저를 그 비밀과 함께 묶어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사망 당시의 생체 데이터, 조작된 의료 기록, 보조장치 관련 자료.
그 순간부터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다음 조치가 내려온 순간부터 저는 감시망의 빈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심은 새 임무를 준비하는 데 쏠려 있었고 의료시설 안은 겉보기엔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주함이 오히려 방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평소와 같이 보고서를 쓰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게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차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기록도 시스템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안 점검은 느슨해졌고 야간 근무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고 특수의료시설의 암호화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2020년 사망 당시의 생체 데이터와 조작된 의료 기록, 체제 유지를 위해 제 손이 닿았던 모든 문건을 하나씩 열어 확인한 뒤 USB로 옮겼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고 가장 많은 비밀을 알게 된 장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북부 국경 지역 장기 의료 순회 점검 임무를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꺼내 옷을 접어 넣어주며 아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출발 전날 새벽, 저는 잠든 아들 철민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말을 남기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다음은 제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사망 기록부터 체제 유지 과정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것은 저 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라지고 가족은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남는 것. 평양을 떠나는 날 모든 절차는 익숙할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공식 차량과 검문소, 확인 서류까지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국경 인근 산길에서 차를 세웠고 그곳에서 차를 두고 혼자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넘게 멈췄다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튜브와 방수팩을 묶고 신발을 벗는 순간 숨 너머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물 위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숨을 막았지만 손에서 USB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 흙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벗어난 것은 국경 하나뿐이었고 제 뒤에는 아직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중국까지 안내했던 조선족 브로커,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제가 평양 엘리트 의료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약속했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외화를 요구했습니다. 가진 돈이 부족했던 저는 그에게 제가 가져온 정보가 북한 정권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암시했습니다. 그 정보의 무게를 알아차린 브로커는 겁을 먹었고 저를 선양 근처에서 급히 내려놓은 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홀로 추격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저는 옌지와 선양을 오가며 도시 외곽의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한때 엘리트 외과 의사였지만 중국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선양의 한 식당 근처였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복사물을 보았고 그 아래에는 제 초상이 흐릿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기밀을 절취하고 도주한 반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정식 루트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몸을 숨겼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가족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민이 지금쯤 학교에서 어떤 비판을 받고 있을지를 상상하는 일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과거 호위 사령부에서 배운 첩보와 생존 기술을 떠올리며 그들의 추격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매일 밤 수십 개의 거리를 걸었고 단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돕는 제3국 브로커와 어렵게 접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증거의 파괴력을 설명했고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진 내부 고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동남아시아의 안전 경로로 이동시켜 한국 공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인간의 배신과 추격의 공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방수팩 속에 간직한 4년간의 조작 데이터는 저를 끝까지 버티게 만든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더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가 추격과의 싸움이었다면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2달간의 여정은 시간, 환경, 그리고 45 노쇠해진 제 몸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3국 브로커에게 의지하여 트럭 짐칸과 험준한 산길을 번갈아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존을 넘어 제가 만든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45된 몸은 열대우림의 끈적한 더위와 낯선 병균 속에서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트럭 짐칸에 웅크릴 때마다 저의 등과 다리는 평양의 엘리트 외과 의사로 살았던 지난날을 비웃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저는 거울 앞에서 수령님을 보위하는 의사의 깨끗한 얼굴을 보았지만 이따금씩 여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내와 아들 철민의 잠든 얼굴을 떠올리며 USB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미얀마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저를 돕던 브로커가 제가 가진 USB의 파괴적인 가치를 알고 돈에 눈이 멀어 저를 북한 공작원들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제압하려 했을 때 저는 절박한 힘과 의사의 정확한 급소 지식을 동원해 그를 제압하고 홀로 밀림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2번의 배신 끝에 오직 제 판단력만 믿고 방콕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인적이 드문 곳을 홀로 이동하며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한국 공관을 향한 간절함만을 키웠습니다. 공관 앞에서 숨을 고르며 저는 최대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4년간의 대역 조작 데이터가 너무나 폭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저를 외면하거나 제가 가진 진실을 침묵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공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단단히 쥐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유를 위한 여정은 끝났지만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공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속 4년간의 조작 데이터는 너무나 폭발적이었기에 그들은 제 신원과 증언을 확인하는데 긴 시간을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USB를 제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움도 없었고 즉각적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일부 정황을 알고 있다는 듯 그들은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하나의 확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진실은 몰라서 묻혀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고 있던 영역이었다는 것을요. 이 사실이 공식화되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외교적 균형과 안보 계산까지 모두 다시 짜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설인 이유는 증거의 신뢰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올 파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가장 먼저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탈출하며 남겨두고 온 가족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체제의 직접적인 감시망을 피해 무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의사로서의 죄책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아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묻습니다. 제 가족은 무사하냐고. 이 체제에서 처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필요 여부로 결정됩니다. 제가 살아있고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외부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건드리는 건 오히려 협상 카드 하나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멸균된 수술실과 최첨단 장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은 평양에서 죽음을 은폐하는 조작자로 살았던 지난 4년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일상은 제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유일한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서도 제가 관여했던 체제를 유지하는 장치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제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접촉했던 일부 기관들은 국제적 파장을 고려하면 지금은 진실을 보류하는 편이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선택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해왔던 의사로서의 양심을 되찾고 제가 관여했던 거대한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 암살팀의 위협과 자유진영 내부의 침묵 압력이라는 두 개의 위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 속 데이터가 4년간 이어진 조작을 끝낼 유일한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까? 아니면 묻혀야 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이 증언을 지켜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